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 약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 임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과학기술과 여성 혹은 과학기술과 젠더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학 연구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한국 여성과학기술인의 사실 역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굳이 그 약사라는 표현을 쓴 이유, 그리고 부제로 알려진 것들, 알고 싶은 것들이라는 부제를 붙인 것은, 사실 뭐 제가 오늘 한국 여성과학기술인의 어떤 역사를 정말 총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택적인 어떤 역사를 말씀드릴 것 같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사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되게 다른 역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이라는 것을 어떤 역사를 보느냐, 시기적으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 그리고 여성 과학기술인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소위 과학자나 공학자 혹은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과학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향유하는 여성들까지도 이 여성과 과학기술의 역사로 볼 것인지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역사가 다르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970년대부터 지금 최근 현재까지의 어떤 그 언론 보도 속에서, 특히 신문 보도 속에서 나타난 여성 과학기술인이 어떤 그 과학기술인으로 등장을 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역사적인 변화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전에 잠깐 1970년대 그 이전까지의 아주 간략한 그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사, 혹은 그 여성과 과학기술의 역사를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과학기술인, 뭐 과학자, 공학자, 엔지니어라고 하는 정체성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근대화 이후, 그리고 특히 이런 근대적인 어떤 대학 교육이 도입이 되면서 배출된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대 이전의 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여성들을 찾아보기는 힘들겠죠. 이미 어떤 과학기술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다라고 굉장히 정의를 넓게 하면, 사실 전 근대 시대,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도 여성들은 과학기술적인 실천을 해오고 있고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죠. 주로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일들을 여성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한 어떤 전문적인 나름의 지식과 그리고 그런 실천들을 해왔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주로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 여성 문인들이 뭐 한글로 글을 썼다든지, 그리고 성리학자들 중에서도 여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의료 분야로 조금 확장을 해 본다면 여성들의 의료적인 실천 중에서도 의료 전문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녀라는 그 직종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의궤 반차도라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얼굴을 가린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이행기, 특히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근대적인 전문 교육이 도입이 되고요. 그러면서 특히 여성들이 이제 가정학이라는 학문을 어떤 전문 근대적인 교육 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가정학과 관련한 그런 어떤 그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간호부, 그리고 산파, 조산원인 산파도 이 근대 이행기 시대에 여성들이 주로 담당했던 어떤 과학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제식 교육이긴 하지만 뭐 요리라든지 어떤 미용에서도 여성 과학기술인이 직업인으로서 등장을 했다. 한국의 여성 과학기술인이다라고 했을 때 최초의 여성 과학기술인이
이라고 주로 역사학자들이 많이 지목하는 분이 바로 김점동,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최초의 여의사죠. 여자 의사. 의료 분야까지 전반적인 어떤 이공계 분야를 다 통칭해서 최초의 한국의 여성 과학기술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김정동 님을 꼽게 되고, 이 미국인 선교사 부부의 집에서 같이 일을 했던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 남성분이 이 김점동 님에 비하면 이제 낮은 신분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김정동 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 남편분이 굉장히 외조를 잘하셨다고 할까요?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하신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아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논의가 되어야 할 그 여성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70년대 그 여공으로 불리던 여성 노동자인 것 같아요.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사에 비하면 여공의 역사 혹은 이 여성 노동자의 역사는 오히려 연구가 그래도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과학기술 분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여성들의 역사라는 것은 훨씬 더 근대 이전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강연을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1세기 그러면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들 를 현황은 어떠한가라는 거는 제가 통계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 연구 개발 인력에서의 통계가 2000년대에는 이제 꾸준히 등장을 하게 되는데, 2017년도에 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최초로 재직자 중 여성 인력 비율이 이제 20%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연구 과제 책임자, 우리가 보통 PI라고 하는 연구 과제 책임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이제 2007년부터 처음으로 10%대로 진입을 해요. 지금 그 통계의 그림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지금 21세기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의 어떤 현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방금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2017년의 어떤 최근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 역사, 특히 정책의 측면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정책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적 성장의 역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 시기적으로 보면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의 양적 변화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질적 변화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언론을 통해서, 특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어떤 그 프레임 혹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지를 주로 살펴볼 거고, 인터뷰에 근거한 연구들, 주로 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어떤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시기, 그래서 70년대부터 이제 1990년대까지의 상황을 보여드릴 거고, 한 3가지 정도 제가 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다시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0년대 이후에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어떤 양적 성장 그리고 질적 변화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 여성 과학기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과학기술 분야 여성 정책을 통해서 본 어떤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2017년 통계에서 20%라고 말씀드렸죠. 그 재직자 중 과학기술 연구 개발 인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 중에 여성 비율이 20%대 진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전엔 어땠는지,
네. 2000년대 10.2%, 2001년 11.1%고 네 대략 보시면 지금의 한 절반 정도죠. 전체 그 연구개발 인력 중 여성 비율이 한 10%대였던 것이 한 약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2배 정도로 뛰어서 지금은 20%가 된 건데 이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제 한국 그 과학기술 분야 여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990년대 정도부터 일단은 시작이 됐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또 다른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5년에 북경회의 그 유엔 북경 여성회의에서 어떤 그 유엔 그 가입국들끼리 이제 결의문을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뭐냐면 성주류화 혹은 젠더 주류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결정부터 집행 그리고 뭐 점검 단계 뭐 평가까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 영향을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평등성을 정책이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그런 그 흐름이거든요. 그런 어떤 경향인데 이 젠더 주류화를 하자. 각 나라의 정책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결의문이 작성이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제 국내에서 이런 여성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또 제정이 돼요. 그 아시아에서 한국이 이 이공계 분야의 여성 정책의 출발점을 굉장히 일찍 끄는 거죠.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00 년대에 쪼금 들어서 시작이 됐다면 96 년부터 해서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인제 할당 이름이 할당제가 아니라 채용 목표제로 설정이 되었다는 게 사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지금도 사실은 도입하기 이 도입하려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어서 99 년에는 남녀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특히 이제 교육에서의 성차별이 이제 문제가 돼서 뭐 교육 기본법에도 남녀 평등에 관한 조항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여성 운동이 이 정치권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힘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도 이런 과학기술 분야 여성 정책이 도입하게 된 데에 큰 아마 힘이 됐을 거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2000 년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02 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여성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법과 제도 정책들이 생기게 돼요. 일단 2002 년에 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2004 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아주 이 한국 과학기술 분야 여성 정책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이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은 4 차에 속하는 거죠. 작년부터 4차 기본 계획이 시작이 됐고 1차 때는 이제 2004 년에서 2008년 그래서 여성 과학기술인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 그래서 2차 기본계획은 2009 년에서 2013 년이고 이때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선도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사회 구현. 3 차는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 양성이 함께 이끄는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그리고 4 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기본계획은 여성 과학기술의 잠재 가치가 발현돼 1차 기본계획은 일단 이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더 많은 여성 인력들이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몇 년도까지 몇 프로. 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 계획이 이렇게 2004 년도부터 시작되고 2002 년에 부터 이제 법률이 제정되게 된 거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과학기술 분야에 아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공계 기피 현상. 과학기술 분야에 인력이 더 필요한데 뭐 의대 약대, 치대 뭐 이런 쪽으로 뭐 한의대 라든지 이런 의료 쪽으로 우수한 인력이 빠진다라든지 이공계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문제가 되면서 어 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아 이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게 기본 계획이 시작되게 된 아주 굉장히 주된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슈 중에 하나가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 '여성 과학 기술을 육성해야 되겠다. 지원해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 의식이 뭐 이렇게 여러 이런 다른 부처들 간에도 조금 더 쉽게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2차 기본 계획을 들어오게 되면 1차 때는 약간 진입에 좀 신경을 썼다면 2차 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이 이제 석사, 박사까지 딴 이 고급 여성 과학 기술인들이 일 가정 양립을 잘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혹은 되더라도 빨리 다시 복귀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정책적으로 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3차 때가 되면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성이 하나의 목표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인력에서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연구에서도 어떤 이런 성인지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젠더 혁신이라고 말하는 아시아 태평양 젠더 서밋이라고 해서 젠더 혁신 관련한 국제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4차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창의적이고 융합형의 인재가 바로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뭐 BT 뭐 이런 분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여성 인재를 배출하자. 마찬가지로 3차 때처럼 그 연구적인 측면에서의 다양성, 뭐 성인지적인 연구 개발이라는 것도 4차 기본 계획에서도 여전히 쪼끔 더 강화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정책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이루어진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뭐 5 년마다 한 번씩 바꿔가면서 아주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밑으로 세부 계획들이 돌아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90 년대 이제 중후반이 되면 한국 사회의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세계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여성 정책이 이렇게 수립이 되는 데 있어서 여성 과학 기술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가 경제 개발 담론으로서 국가 경제 개발을 위해서 과학기술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 인력이 될 수 있다. 라는 인력 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이 과학기술 분야 여성 정책이 아주 잘 추진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